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공기업 회계학 시간을 같이 공부하게 됐는데, 이 회계학이라는 과목을 혹시 오늘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네요. 이 동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인 회계 처리, 분계 끊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나서 결산을 해서 재무지표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까지 처음부터 해보긴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기본적인 회계 원리나 아니면 중급 회계까지 과거에라도 조금이라도 기억에 남으시거나 공부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좀 쉬우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나름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첫 한 2, 3강 정도는 그 흐름을 쭉 복습을 할 테니까요.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아시는 분이 계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번 더 짚어봐야 나중에 이제 그 각계전투로 들어가서 계정 과목별 회계 처리를 보실 때 좀 더 큰 틀을 구조를 좀 잘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회계학은 특히나 계정 과목별 회계 처리를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그리고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회계 처리가 기본적인 전체 재무지표에 어디에 위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장부 결산, 마감 1년 지나서 마감을 하게 되면 이 회계 처리 기중에 내가 회계 처리를 한 게 어느 재무지표에 어디로 가서 어떤 식으로 누적해서 그 결과가 반영되는지를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처음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 회계학은 이제 재무회계하고 그다음에 원가회계 이렇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비중은 당연히 원가회계가 더 많이 적죠. 분량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원가회계도 저희가 정식으로 공부하자면 그 훨씬 더 재무회계만큼이나 분량이 늘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시험 목적상 뭔가 이제 목적 적합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원가회계는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을 추려서 이제 공부하시기로 하고 물론 재무회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좀 지엽적이거나 너무 그 시험 범위, 우리 시험 목적의 범위를 좀 벗어나는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간단하고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으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고 그리고 이제 첫 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지금 뭐 있으시다면 상관없지만 없으시다면 그 계산기 있죠. 계산기를 다음 시간부터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 보시다가 제가 계산 문제 풀면 잠깐 멈춰 보시고 본인이 혼자 먼저 한번 풀어 보시고 이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안다 하더라도 문제 푸는 거랑 좀 별개에 있으니까. 게다가 회계학이라는 과목은 특히나 이론만 공부하는 걸로는 전혀 문제로 연결되지가 않아요. 점수로.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셔야 그 내용이 이해가 되시고 점수로 직결될 수가 있으니까 뒤에 이제 저는 시간 관계상 연습 문제를 하나하나 다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개 같이 골라서 풀어보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복습하실 때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안 풀리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뭐 Q&A나 이런 걸 통해서 질문을 해서 이제 해결해 나가시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부를 몇 가지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나가보시면 처음부터 이제 나가볼게요. 교재 12페이지 봐주시면 될 거고, 12페이지, 어느 과목이나 마찬가지죠. 처음 시작할 때는 기본적인 정의나 이런 용어 정리,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회계의 의의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이 자체가 시험에 대해서 별도로 독립적인 문제로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 문제 같은 것들, 또는 뭐 보기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는 있는 거니까 개념을 좀 잘 아셔야 되고 회계의 정의, 회계란 뭐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막연하게. 하지만 그게 시험 목적상 정의를 물어보면 뭐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키워드를 알려드릴게요. 회계정보 이용자, 정보 이용자라는 말 보이시죠? 그 정보 이용자들을 위해서 우리 회사가 만드는 어떤 문서, 패키지,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경제적 실체와 관련된 정보를 식별 동그라미, 측정 동그라미, 보고 동그라미 이렇게 세 가지 동그라미가 나왔죠. 그게 회계의 목적이에요. 그 과정이라 볼 수도 있고 식별, 측정, 보고의 과정을 거치는 것인데 보면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이런 거죠. 기업이 있고 가장 큰 주체가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재무회계를 보시는 그 주체는 누구의 재무지표를 보는 거냐? 회사 입장에서 보시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특히나 이제 그 기업의 형태가 주식회사를 세팅으로 기본 세팅이라고 한다고 가정을 까시면 될 거고,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가장 흔하게 주식 투자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많은 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요새는 또 금융시장이 개방이 돼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많이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범위는 더 넓어지죠. 이 수많은 기업들 중에 과연 내 돈을 어디다 투자해야 가장 투자금 대비 가장 많은 이득을 뽑아낼 수 있냐. 그게 우리의 관심사죠. 따라서 우리는 투자하기 전에 이 기업의 정보를 알고 싶어요. 포텐셜을 보는 거죠. 그러기 위한 가장 그 효율적인 방법, 그리고 그 국내 또는 그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각종 규제기관에서 그 의무로 하는 것 자체가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죠. 앞으로 보실 우리 기업의 상황은 이런 거고, 지난 1년 동안 우리 성과는 이만큼이고요. 현재 상황은 뭐 자산부채 얼마, 빚이 얼마 있고 뭐 이런 거를 보고하는 거죠. 이 재무지표를 보고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자도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주나 채권자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주주는 이 회사의 주식 산 사람이죠. 채권자는 이 회사가 발행한 사채, 명동시장 사채 이런 게 아니라 회사채죠. 회사채. 회사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가 있는데,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좀 위험을 선호하고 인생 한 방이지, 이런 투자자라면 좀 공격적인 성향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질 것이고, 나는 좀 수익률은 얘보다 좀 떨어져도 그냥 원금 손실 없이 정해진 기간에 이자나 따박따박 받아먹고 원금 챙기고 싶어, 이런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겠죠. 일반적으로. 어쨌든 주주의 경우라면 이 회사의 주식을 사고 뭘 기대하겠어요? 배당이나 또는 주가 차익, 시세 차익을 노리겠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는. 또는 채권자라면 정해진 기간 내에 따박따박 들어오는 이자, 수익 이런 걸 바라고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런데 과연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할 거냐?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 기업 외부에 각종 우리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러한 투자자나 채권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뭘 위해서? 이들의 유용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유용한 정보 전달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회계의 기본적인 목적인데, 그 회계라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예전에 옛날에 부기라는 말 들어보셨었죠? 장부에 기록한다는 뜻인데, 단순히 이 기업의 장부 꺼내가지고 거래 기록하고 이런 것만 회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광범위하게, 거의 두 번째 줄 동그라미 말씀드렸다시피 식별, 그 다음에 측정, 그 다음에 보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합쳐서 회계라고 불러요. 식별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분간한다, 구분한다는 것이죠.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이 1년 동안 우리 기업에게 발생하는 모든 거래들을 찾아내서 그걸 장부에 기록해야죠. 그런데 모든 거래들을 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래라는 의미랑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라는 거랑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만 뽑아내서 그것을 식별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장부 꺼내서 기록을 해야죠. 기록을 하려면 말로 하진 않아요. 우리 회사가 몇 월 며칠 날 재고자산 10만 원어치를 샀다, 이렇게 문장으로 쓰지는 않겠죠. 기니까. 그냥 단순히 상품, 그 다음에 10만 원 이렇게 계정 과목과 금액 이렇게 딱 요약해서 기록을 하는데, 화폐 단위로 모든 게 다 기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화, 얼마인지 측정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장부에 기록한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전통적인 의미의 부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장부에 기록하는 과정. 그럼 장부에 기록하고 회사 내부적으로 꼭 고의 그냥 숨겨두고 간직하고 끝나요? 그러려면 뭐하러 작성하겠어요? 외부에 공표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 이만큼 좋은 회사니까 주주님들, 채권자님들 우리 회사 주식 채권 좀 사주세요라고 공표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이러한 주주나 채권자들이 지금 현재 투자자들도 있지만 미래 잠재적인 투자자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잠재적인 투자자가 누가 될 줄 알고,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채권자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의 채권자들, 투자자들도 있으니까 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금감원에다 공시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가 있고, 다트라는 사이트 치고 들어가 보시면 거기서 기업 검색,
그 회사 이름 써가지고 검색하면 누구나 그 기업의 재무지표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걸 공시한다고 하는 거죠. 어떤 그 금융감독원이라는 어떤 공적인 기관에다가 자료를 업로딩을 하면 그게 이제 외부에 막연한 그 포텐셜 커스터머를 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 이용자들한테 다 공시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게 회계의 기본 정의다라고 보시는 게 그 첫 두 줄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더 부가 설명하는 게 그 밑에 있는 박스죠. 세 줄. 첫 번째 줄 보시면 회계 정보 이용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줄 보시면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 즉 유용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하는 게 바로 회계라는 그 정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도 뭐 동일한 내용들이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양괄호 1번 보시면 재무정보 이용자, 우리 회사의 재무정보를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첫 번째 줄, 그 다음 줄 보시면 투자자, 채권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주주나 채권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들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 밑에 동그라미 나와 있듯이 동그라미 1번은 주주, 그 다음 채권자 얘기하는 것이고 이들이 가장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다음 동그라미 2번 뭐 채권자 또 나오죠. 그 자금 대여자, 또 우리한테 돈 빌려준 사람 뿐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공급자, 고객, 종업원을 포함한다. 공급자는 뭐예요? 우리 회사한테 물건 납품한 벤더들 얘기하는 거죠. 공급자. 우리가 이제 물건을 뭐 만들어 팔건 아니면은 뭐 사와서 마진부처 떼다 팔던 도소매업이건 간에 일반적으로 재무회계는 도소매업을 가정하고 있지만 우리한테 물건 납품해주는 회사가 우리가 매번 100% 현금만 주고 사오진 않겠죠. 요새는 다 신용사회니까 대부분 다 외상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돈 떼먹으면 어떡하려고 함부로 외상 줄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야 우리랑 외상거래 하려면 우리한테 외상 긋고 사가려면 니네 재무제표 내놔. 니네의 재무 건전성 이런 걸 보고 우리 외상 줄지 결정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의 재무정보를 궁금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객도 마찬가지고 종업원. 외부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회사 내부에 있는 직원, 종업원이라고 해서 무슨 레스토랑 서빙하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회계에서는 저도 기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용어긴 하지만 직원을 종업원이라 불러요. 회계학에서. 우리 회사 내부 임직원들도 우리 회사의 재무정보를 궁금해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올해 인센티브는 올해 장부 마감한 결과 뭐 영업이익률이 5%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우리 임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쏘겠다라고 결정이 났어요. 우리 회사에 올해 얼마 벌었나 그게 가장 초미의 관심사죠.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 동그라미 3번 그 외에도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궁금해한대요. 신용평가기관, 그다음에 뭐 조세당국, 가장 또 중요한 정보 이용자 중에 하나죠. 얘네들이 얼마 벌었나를 알아야 세금 얼마 뜯어갈지 알 수 있으니까 과세당국 등등등 다 여러 범위를 포함하고 있죠. 그다음에 13페이지로 가보시면 합리적 의사결정. 물론 우리 회사의 재무정보를 궁금해하는 계층이 다양하면 할수록 그들의 입장에서 특화된 우리 회사의 기업의 어떤 면이 궁금한가는 조금씩 달라요. 그들의 어떤 정보 욕구는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 주주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지금 당장은 조금 저평가돼 있다 할지라도 미래의 가치를 보고 미래의 10배, 20배 이상 뛸 수 있는 포텐셜이 있으면 지금 싸게 사놓는단 말이에요. 묻어놓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겠죠. 반면에 채권자들은 특히나 정해진 시간에 이자 따박따박 받아먹고 만기의 원금 회수를 원하는 보수적인 성격의 투자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금 회수하기 전에 이 기업이 부도나거나 파산하거나 망해버리면 원금 뜯기니까 이 회사의 어떤 현금 유동성, 그 다음에 내 원금 안 뜯길 건가 이런 거 궁금해하겠죠. 미래 잠재적 그런 것보다는. 그 다음에 등등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조금씩 성격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은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얘는 요거 궁금하니까 얘 구미에 맞게 만들어주고 얘는 이쪽 면을 중시하니까 그쪽에 맞게 재무제표를 다시 제작성해서 보고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장 다양한 이 정보 이용자들 중에서 가장 대다수라고 볼 수 있는 주주나 채권자들 얘네들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그냥 대부분 다 충족시킨 거라고 보겠다는 거죠.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게 이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 특화된 어떤 정보 욕구의 이런 것들을 면을 궁금해한다 하더라 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열거가 되어 있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쯤 내려가 보시면 양괄호 3번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지금 터미널로지를 보고 계신 거죠. 용어를 하나씩 보고 계신 중이에요. 기업 실체
기업 실체라는 거는 우리는 재무제표 작성하면 누구의 정보를 작성하는 거죠? 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 기업을 기업 실체라고 부르죠.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는 삼성전자의 성과나 자산 부채 현황 이런 걸 보고하는 것이지 그 삼성전자의 대주주인 그들의 뭐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인지 그건 별개죠. 기업 실체는 하나의 별도의 법률격을 가진 어떤 법인격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주인이나 사장, 오너 이런 것과 별개로 기업 자체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양괄호 5번 맨 밑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라고 보이시죠? 그 다음 첫 번째 줄 보시면 영어로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이라고 해서 이니셜로 갭이란 말 보이시죠? GAAP. 앞으로 갭이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 재무회계를 통해서 끝까지 보시게 될 뭐 계정 과목별 회계 처리라든지 전반적인 회계 처리 원칙 그런 걸 다 통틀어서 갭이라는 말로 그냥 부르는 거죠. 용어가.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각 나라별로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법률이라는 것은 나라마다 다르죠. 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라는 것도 그 회계 원칙도 나라마다 다 달랐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던 회계 원칙이 뭐 미국이나 영국 기타 다른 나라의 회계 원칙과는 좀 다른 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글로벌화 되다 보니까 뭐 세계 시장에 진출도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처럼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 투자를 하고 뭐 기업 공개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회계 원칙이 다 달라져 버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용 재무제표, 미국용, 영국용 다 따로 만들기엔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재원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운동이 일어났죠. 야, 전 세계적으로 회계 원칙 좀 단일화해보자. 통일을 시켜보자라는 큰 움직임이 일어나서 그게 바로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IFRS죠. 인터내셔널 국제 회계 기준이죠.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쓰는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리포팅 스탠다드예요. 국제 회계 기준.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채택을 했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 채택하기 전에는 K갭이라고 해서 K는 코리아의 K겠죠. 한국에서만, 대한민국에서만 통용되던 회계 원칙을 썼다는 거죠. 근데 이게 2011년에 IFRS가 도입되면 그럼 기존에 국내에서 쓰던 회계 원칙은 아예 없어지고 국제회계 기준으로서 싹 다 대체된 거냐? 그건 아니고 지금은 이원화돼 있어요. 두 개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이 IFRS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만 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 기업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공기관, 뭐 특정 어떤 주체들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되지만 중소기업 또는 좀 영세한 그러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K갭을 그대로 써도 된다는 거죠. 의무가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해도 되죠. 하지만 의무는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 두 개가 지금 현재 공존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회계가 시험 과목에 포함이 돼서 시험을 보고 있는 각종 자격증, 회계사, 세무사, 기타 각종 자격증, 우리 공기업 이 공사공단 회계 과목마저도 다 시험은 이걸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IFRS. 그러면 그 영국에서 주체가 돼서 이제 이러한 움직임이 일었는데 미국도 이제 이걸 많이 옮겨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만국 공통어가 영어잖아요. 그래서 이건 국제기준 영어로 쓰여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것을 도입하고 적용하고 그거에 맞춰서 장부를 만들고 할 때 영어로 돼 있으면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원칙을 만드는 그러한 단체에서 이 국제회계기준을 한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뭐 내용이 바뀌는 거 아니고 그냥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단순히 코리아의 K자를 붙여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냥 KIFRS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제회계기준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단순히 이것을 영어로 된 걸 한국어로 번역한 거다. 그래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에요. 그게 앞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갭은 KIFRS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줄에 또 나와져 있고요. KIFRS라고. 넘겨보시면 14페이지에 양괄호 6번 재무보고의 목적 말씀드렸죠. 동그라미 1번의 키워드네요. 정보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그 재무보고 회계의 목적이더라 보셨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3번은 뭐 똑같은 건데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 그럼 어디에 유용한 거냐? 주주나 채권자들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인 거죠.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정보 빼고 유용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건데
그러면 주주나 채권자들이 뭐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될 거냐? 투자세 결정?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데? 그 동그라미 2번에 미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 유동성이 얼마나 풍부할 건지, 또는 동그라미 3번 제목처럼 재무 상태, 경영 성과,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이건 앞으로 우리가 보실 재무제표의 그 이름이에요.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이 재무제표는 문서 패키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네 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거기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무 상태표고요.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고,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고,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예요. 이 네 개의 재무제표를 묶어서 재무제표라는 어떤 문서 하나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가장 거기에서 주가 되는 재무제표 두 개는 앞에 거 두 개예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경영성과라는 게 손익계산서 얘기하는 거죠. 뭐 수익 얼마나, 매출이 얼마인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나와 있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경영자의 수탁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다. 수탁이라는 건 남의 거를 단순히 맡아 보관하는 거죠. 대신해주는 그런 대리의 개념인데, 또 이제 말 문제 같은 걸로 나올 수 있겠죠. 재무보고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읽어보실 필요는 있어요. 뭐냐면 기업은 우리가 아까 주식회사를 대표적으로 가정한다 말씀드렸죠.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굴까요? 이 회사의 주인은 당연히 주주예요. 자본사회에서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죠. 오너예요. 그런데 이 주주가 직접 경영을 할 수도 있죠. 회사의 CEO인데, 대표이사인데 가장 대주주, 주식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서 직접 경영해서 일을 하는 사람. 그런 거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직원과 주주 이런 건 겸직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전문 경영인을 내세운 회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스탁옵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회사의 지분, 주식을 좀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월급 받고 경영만 해주고 주주는 또 따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전문 경영인 떠올리시면 돼요. 이 전문 경영인은 주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회사가 이 전문 경영인 건 아닌 거죠. 이 기업의 주인은 주주예요. 이 주인은 따로 있는데 전문 경영인은 주주가 직접 경영에 나서서 하기에는 좀 지식도 짧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을 대신 내세워서 월급 주면서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 경영인은 이 기업이 내 것도 아닌데 그냥 나 몰라라. 그냥 모럴 해저드가 개입이 돼가지고 그냥 나는 월급만 챙기면 되지 뭐. 그냥 정해진 임기 동안 월급 따박따박 타먹고 뭐 경영은 대충 이렇게 뭐 대충 하다가 나가면 그만이지 뭐. 할 마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수탁, 책임 그런 것들을 나오는 개념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방지하고자 얘 월급을 연봉제인데 인센티브는 이 기업의 수익에 따라서 수익이 높으면 인센티브 더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유인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주인으로 있는 이 기업이 과연 남한테 맡겨서 경영이 이루어지는데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얼마나 그 맡겨진 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어떤 기준, 잣대, 그게 바로 재무제표라는 거예요. 경영을 잘하면 수익이 높을 것이고 그게 바로 재무제표의 결과로서 나타나겠죠. 그런 걸 판단하는 기준이 되니까 그 재무보고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7번에 재무제표 동그라미 1번 말씀드렸죠. 재무제표는 당연히 이 기업의 구미에 맞춰서 우리 회사는 그냥 구구절절 쓰기 힘드니까 대충 이렇게 좀 짧게 만들자. 우리 회사는 좀 자세하게 보고하자. 다 중구난방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기업들이 다 공통적으로 따라야 할 재무제표의 공통된 포맷이 있다는 거죠. 서식이 있어요. 이런 서식에 맞춰서 다 공통적으로 이런 식으로 작성해라. 그래서 그거의 공통적인 잣대에 따라서 공통적인 규격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이걸 보는 주주나 채권자들의 의사결정할 때 편하겠죠. 비교가 가능하니까요. 그게 재무제표 일정한 양식에 따른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밑에 2번 넘어가 보시면 회계 분류라고 돼 있죠. 맨 밑에 표가 하나 있어요. 그 표만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그 표 바로 위에 보시면 뭔가 그림이 하나 있죠. 박스에. 재무정보 이용자는 지금까지 제가 주주나 채권자가 가장 주고 그 다음에 기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들을 어떤 공통된 성격대로 두 가지 그룹핑을 해보면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외부정보 이용자와 내부정보 이용자 보이시죠? 외부냐 내부냐는 말 그대로 우리 기업을 입장에서 바뀌냐 아니냐 그렇게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부정보 이용자의 가장 대표적인 게 주주나 채권자죠. 그야말로 그 다음에 거기 보시는 바처럼 거래처, 종업원, 그 다음에 뭐 과세당국,
정부기관 이런 여러 가지 주체가 다 외부정보 이용자고 그들을 위해서 만드는 그 회계가 바로 지금 우리가 같이 보고 계신 재무회계예요. 반면에 우리 기업 내부에도 우리 정보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었었죠. 임직원들. 그 다음에 뭐 임직원은 외부정보 이용자라고 거기 위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두 개 걸쳐 있을 수 있겠죠. 뭐 그걸 뭐 외부정보 이용자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오진 않을 테니까. 내부정보 이용자의 가장 대표적인 게 경영자예요. 우리 회사 사장, 대표이사, CEO. 그 사람이 이제 내부정보 이용자고 그 내부정보 이용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리고 이루어지는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부르는 거죠. 성격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 정리해 놓은 게 밑에 표인데 표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보시고 계실 재무회계는 저 왼쪽에 나오는 거죠. 외부 보호 목적이고 주로 외부정보 이용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작성 근거는 갭이죠. 갭 앞으로 보실 KIFRS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정보의 성격은 그 재무제표 안에 담고 있는 성격은요. 과거 지향적이에요. 지양이 아니죠. 지향. 과거의 정보를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1년으로 보통 끊어서 재무보고를 하죠. 여기가 X1년이고 X2년이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회사가 1월 1일부터 12월 말로 끝나는 회계연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100%는 아니죠. 일부 회사들은요. 예를 들어서 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말까지를 1년으로 보는 재무연도로 보는 회사들도 있고 뭐 2월 1일부터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가 1년,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이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소수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 회사는 뭐 대부분의 경우 우리 시험 목적에서는 별말 없으면 1월 1일부터 12월 말 끝나는 연도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별도로 언급이 될 테니까. 근데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말 1년이라 하신다면 이때 X1년의 재무제표는 언제 만들까요? 기업이. 이 기중엔 만들 수가 없죠. 연도 중에는. 왜냐하면 1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야 그 지난 걸 토대로 결산을 할 테니까. 아직 기간 지나지도 않았는데 얼마 성과인지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1년이 다 끝나고 다음 연도인 X2년 초에 밤새 가면서 재무제표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실제 만드는 행위는 X2년도에 일어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보는 X1년도 거를 마감을 통해서 막 재무제표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정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 내용에 보시면 화폐적 정보, 당연히 아까 언급이 됐었죠. 모든 재무제표를 이제 다른 기업들, 뭐 다 금감원 시스템이나 들어가서 보시면 모든 게 다 재무제표 본문에는 금액으로 결정되어 있어요. 매출액 300억, 매출 원가 200억 이런 식으로 금액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근데 매출액 300억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정보를 보고 싶다. 그러면 그 뒤에 넘겨보시면 주석이 있어요. 주석. 거기에는 이제 구구절절 말로 쓸 수 있지만 어쨌든 재무제표 본문에는 금액으로 보고가 된다는 것이죠. 보고서는 재무제표 형태로 보고가 되는 거고 기간은 보통 1년이죠. 법적 강제는 있어요. 뭔 소리냐면 외부에다가 정보를 공개적으로 보고한다는 거죠. 공시 대상이 되는 그러한 의무 대상 법인이 있어요. 규모가 좀 큰 회사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의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갭이라는 어떤 IFRS라는 어떤 그 공통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는 게 다 작성해야지 자기 나름의 기준대로 막 자기 맘대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감 기간도 있어요. 규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규제를 안 지키면 이 주주나 채권자들이 피해를 봐요.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 강제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관리회계는 좀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관리회계는 외부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좀 덜 하겠죠. 그럼 누구 마음? 사장님 마음이죠. 어차피 외부 사람은 상관없으니까. 내부 보고 목적이고 보고 대상도 내부 정보 이용자죠. 그리고 그 갭에 따라 작성할 필요 없어요. 우리 맘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사장님이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 내년에 그 외국에다가 뭐 홍콩, 인도, 뭐 싱가포르 이런 데다가 뭐 지사를 또는 뭐 현지 법인을 하나 설립하고 싶다. 그러면 미리 뭐 시장 정보를 하거나 주요 고객 타겟층은 어떻고 그쪽 시장 현황 분석하고 뭐 이런 작성을 또 하겠죠. 그런 거 기획팀에다 시켜봐. 분석 좀 해봐.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 그 규격화된 포맷이 있어요? 없죠. 사장님이 엑셀 좋아하면 엑셀로 작성하면 되고요. PPT로 좋아하면 PPT 보고하면 돼요. 지 맘대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정보 성격, 과거 지향적 뿐만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 정보도 다 규제가 없다는 것이죠. 과거에 뭐 이 시장, 인도 시장에 뭐 과거에 그 진출하려고 하는 시장의 어떤 뭐 기업들의 현재 마켓 쉐어 이런 것들은 과거에 대한 정보지만 우리가 앞으로 진출하게 되면 주요 고객층 타겟을 누구로 삼을 것인지, 그리고 진출하게 된다면 우리 회사의 예상 뭐 시장 점유율, 목표 점유율 이런 것들은 얼마가 될지, 이런 건 미래 정보죠. 그런 것들이 다 보고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화폐적, 비화폐적 구분 없죠. 그 다음에 일정 형식도 없고요. 기간도 없어요. 사장님이 만들려면 하는 것이고, 그냥 법적 강제 안 하면 뭐 어디 끌려가요? 그런 건 없죠. 그래서 뭐 보기 중에 나오면 고르실 수 있을 정도 되시고, 하지만 당분간 우리 지금 앞에 계속 보시게 될 내용은 이제 재무회계 포커스를 두게 된다는 거라고 범위를 깔고 넘기시면 되겠죠. 16페이지 보시면 3번에 회계 단위, 회계 기간을 나와 있는데 뭐 단위는 필요 없고요. 2번 회계 기간을 보시면 방금 언급이 됐네요. 보통 1년을 기준으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이제 회계 용어를 좀 바꿀게요. 1년이라는 올해 얼마예요? 올해라는 말 대신에 이번에는 이 회계학 용어가 단기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기라는 게 어떤 연도를 얘기하는 거죠. 기. 몇 기 졸업생, 4기 졸업생 뭐 이런 말 우리 쓰잖아요. 그때 그 기죠. 단기, 올해라는 뜻이죠. 당년도 이런 말 쓰잖아요. 이 단기가 올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올해가 있으면 작년도 있고 내년도 있겠죠. 이제 촌스럽게 야 내년도 얼마야, 작년 얼마야 이런 말보다는 좀 회계에 배운 그 용어로 전년도를 전기라고 부르는 것이고, 내년도를 차기 회장 이런 말 쓰죠. 차기라고 부른다라고 그 용어가 나와져 있죠. 그리고 1년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별말 없으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말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매 연도 기준으로 X1년도가 올해 기준이라 본다면 그 연도의 1월 1일 그걸 기초라고 부르고, 그 연도의 말일 그걸 기말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보통 1월 1일, 12월 31일 기초 기말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시면 재무 상태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인 재무제표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부터 좀 보실 거예요. 물론 자세한 것들은 이제 세부 그 계정 과목별 회계 처리를 보시면 더 이제 나중에 왁구가 맞춰질 테고, 1번에 이제 재무 상태표가 16페이지 맨 밑에 그 간단하게 나와져 있죠. 17페이지 중간에 더 이제 나와져 있죠. 재무 상태표의 어떤 샘플 정도가 될까요? 그 다음에 가장 주가 되는 게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를 말씀드렸는데, 손익계산서는 18페이지의 중간쯤에 이제 샘플이 하나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기본 뼈대를 좀 잡고 넘어가 볼게요.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초 1월 1일, 그 다음에 기말 12월 31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요 올해 2017년도 1월 1일이 돼가지고 작년까지는 그냥 뭐 별 하는 일도 없이 그냥 세워라 내워라 집에서 TV만 보고 말했었는데, 이제는 새해를 맞이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맘 먹고 이제까지 내가 조금씩 알바하면서 모아온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부족하니까 은행 가서 좀 대출 좀 받고 돈을 빌려가지고 나만의 장사를 하나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푼 꿈을 안고 장사 시작할 때 자본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미천이 있어야죠. 그래서 뭘 할까, 별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고 그냥 과일 장사 나 좀 해보자, 목돈을 좀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장사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장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 과일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걸 뭐 배달하고 하려면 트럭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객이 뭐 과일 사고 거슬러 주려면 현금도 조금 일부 갖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만 이따가 해볼게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돈이 필요한데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보니까 500만 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트럭이나 이런 거 다 값을 생각해봐서 1000만 원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 가서 500만 원을 빌렸죠. 내 돈 500만 원과 남의 돈 500만 원을 합쳐가지고 1000만 원이라는 장사 미천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장사하는 데 필요한 각종 물건들을 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가 과일을 사야죠. 예를 들어서 뭐 200원어치 사고, 그 다음에 트럭 값이 좀 비싸가지고 트럭을 700원 주고 구입했고요. 그 다음에 뭐 거스름돈 목적으로 현금 100원어치 정도를 현금 형태로 보유하면서 장사를 딱 스타트를 끊었어요. 그게 바로 재무상태표의 가장 큰 틀이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었죠?
그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로 불렀었죠. 근데 국제기준 도입되면서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바뀌었고요. 이제 예전엔 밸런스시트라 불렀었는데 뭐 재무상태표로 바뀌니까 뭐 스테이트먼트 오브 파이낸셜 인포메이션, 파이낸셜 뭐 그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바뀌었는데 뭐 관행상 계속 예전에 쓴 대로 BS라고 이제 앞으로 쓸게요. 재무상태표는. 그러면 이제 용어를 한번 볼게요. 내 돈과 남의 돈 합쳤죠? 내 돈을 앞으로 자본이라고 부를 것이고 남의 돈을 부채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내 돈과 자본과 부채, 남의 돈을 합쳐서 그 돈으로 장사에 필요한 것들을 사기 위한 재원이 되는 거죠. 자금의 원천이 돼요.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사서 갖고 있는데 너 뭔 돈으로 샀니? 아, 내 돈과 남의 돈 합쳐서 그걸로 이거 사서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현재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자산이라 부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재무상태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돈과 남의 돈 합쳐서 1,000원을 마련해서 그걸로 산 거니까 당연히 이쪽 합계와 이쪽 합계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같아야만 하고요. 이게 회계학의 기본 원칙, 대원칙 중에 하나죠. 가장 중요한.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합계랑 같은 거죠. 금액적으로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틀리다? 그러면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계산 틀린 거죠. 나의 오류일 뿐이에요. 그게 재무상태표의 그 큰 틀이고.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딱 사업을 스타트했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12월 30일이 다 끝나고 나서 과연 내가 올해 1년 동안 얼마나 벌었을까 이제 결산을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죠. 성과를 분석해 보는데 그게 바로 손익계산서예요. 인컴 스테이트먼트죠. 줄여서 이제 앞으로 IS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올해 1년 동안 얘는 요건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내 돈 얼마고요, 빚이 얼마 있고요, 그걸 재원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자산을 현재 보유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일정 시점 기준으로 하는 거죠. 어떤 스냅샷처럼 언제 기준으로 자산 부채 현황인지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지겠죠. 일정 기간이 지나서 부채를 갚으면 이 부채가 변동할 수 있잖아요. 더 꼴 수도 있고. 그래서 얘는 항상 시점을 찍어줘야 돼요. X1년 1월 1일 현재 재무상태표다라고 시점을 반드시 명시해줘야 되는 것이고, 얘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냐를 성과를 나타내는 거니까 일정 기간을 나타내줘야 되는 거죠. 시점이 아니라. 그래서 X1년 1월 1일부터 X1년 12월 31일까지의 손익계산서예요 라고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1년 동안 내가 전체 번 거에서 전체 쓴 돈을 빼면 내가 순수하게 벌어들인 이익이 나오겠죠. 앞으로 우리가 순이익이라고 부르는 게 앞에 숫자를 생략해도 똑같아요. 이익. 그래서 우리가 수익과 이익은 다른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한창 친구랑 둘이서 회사 다니면서도 그냥 요새 직장인들도 부업으로 뭘 많이 하잖아요. 가끔씩 보면 어떤 분들은 제가 강의할 때 보면 30대 초반의 젊은 직장인 분들이세요. 근데 주말에 이제 수업을 하는데, 막 와서 피곤한 얼굴로 막 졸고 막 그런 거예요. 쉬는 시간에 가가지고, 왜 이렇게 졸아요? 물어보니까, 오늘 새벽까지 샌드위치 만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친구랑 조그만 샌드위치 카페 같은 거를 하더라고요. 직장 다니면서. 근데 단체 주문 들어와서 금요일 밤 새벽에 이제 계속 샌드위치 200개 만들고 왔다는 거예요. 밤새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때 제가 해보고 싶어가지고 친구랑 둘이서 막 시장 조사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아이템 선정하고 가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통 이제 창업 같은 거, 카페 같은 데 보면 목 좋은 카페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월 매출 1,000만 원 이렇게 나와요. 오, 야, 이거 괜찮다. 그래서 한다는 거죠. 근데 막상 덜컥 시작해보면 매출이 1,000만 원인데 비용이 한 1,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순이익은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수익과 여기서 매출이라고 한 건 수익인 거죠. 전체 얼마 팔았냐, 얼마치 팔았냐. 근데 그게 전부 다 내 거예요? 순이익은 아닌 거죠. 원재료도 들어가고 재료비도 들어가고 가게 월세 내야죠. 인건비 나가야 돼. 알바비 월급 주고 막 그러면은 매출은 1,000이지만 비용이 1,200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익은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요거와 요건 다르다. 그래서 전체 1년 동안 내가 전체 매출을 보니까 5,000원어치 벌었어요. 꽤 잘했어요. 첫 해 치고는. 그리고 각종 쓴 거.
과일 사와서 파는 거죠. 내가 과일을 막 만들어서 팔 수는 없으니까. 과일 사올 때도 내가 돈 주고 사와야죠. 그것도 다 비용이고. 그 다음에 트럭, 유지비, 기름값 넣고 뭐 그런 것도 다 비용이고. 그 다음에 뭐 직원 하나 구입했더니, 직원 하나 고용했더니 뭐 월급 줘야 되고, 뭐 가게 월세 내고 등등이 다 비용인 거죠. 세부 항목이 다 녹아 있어요. 가게 뭐 전기세, 수도세 다 포함해서. 그게 다 합쳐보니까 4,000원만큼 나갔어요. 1년 동안. 나의 순이익은 1년 동안 1,000원 번 거죠. 이렇게 장부 결산이 됐고요. 그렇게 되면 12월 31일자의 시점을 찍어서 재무상태표를 다시 만들어 볼게요. 당연히 1년 동안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요 1월 1일 사업 스타트 끊었을 때 상태가 이 상태와 같진 않을 거예요. 1년 동안에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 보면 자산 쪽에 과일 똑같이 이때도 200원어치 있었고요. 이 시점에도 200원어치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냥. 그 다음에 트럭도 똑같이 700원어치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만 뭐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현금 여유분도 똑같이 기존에 있었던 게 뭐 없어지지 않고 100원은 보유하고 있다고 일단 넘어가시고, 빚도 갚은 것도 없고 덮은 것도 없고 그대로 500원이에요. 그렇다면 처음에 장사 시작할 때 미천, 내가 모아놓은 피 같은 내 돈 투자한 거 있죠? 그게 있었어요. 근데 1년 동안 장사해서 내가 순수하게 번 거, 순이익 1,000원 있죠? 그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내 거. 내 개인 사업이니까. 그래서 주식회사로 따지면 주주 거, 내 건 거죠. 내가 지분율 100%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내 돈이에요. 장사 2,500원이 있지만 내가 순수하게 장사를 통해서 내 힘으로 벌어들인 게 1,000원이 있죠?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건 거죠. 그럼 내 돈은 1,500원으로 들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장사 미천, 여기가 자본이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장사 처음 시작할 때 미천 집어넣은 걸 우리는 자본금이라 부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1년 동안 장사 열심히 해가지고 번 거 있죠? 그게 장부 마감을 통해가지고 어디에 쌓여져 있냐? 이게 이익잉여금이에요. 누적치. 올해 1년 동안 1,000원 벌었죠. 내년에 다른 거 다 똑같고 순수하게 또 2,000원 벌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얼마 쌓여있어요? 2,000? 3,000원이죠. 내년도에는. 1,000원 번 거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연도에 또 2,000원 벌었으니까 누적치로는 3,000원 번 게 어디 날아가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을 다 합쳐서 우리는 자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본과 자본금은 다른 거죠. 미천 집어넣은 거, 순수하게 내 힘으로 장사해서 번 거 합쳐서 자본인 거예요. 용어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하시고. 그러면 1,000원 늘어난 거, 그러면 무조건 양쪽이 금액이 맞아야 된다고 아까 보셨는데 여기는 1,000원인데 이쪽은 얼마예요? 2,000원이죠? 틀리네. 맞아야 되는데 여기에 1,000원이 더 늘어야죠. 내가 순수하게 장사해서 번 순이익만큼 내 금고 안엔 1,000원이 돈이 쌓여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현금 보유액이 100원이 아니라 1,100원으로 늘겠죠. 그래서 여기가 2,000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똔똔이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다. 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재무제표 4가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BS와 IS가 사실은 두 개가 동떨어진 게 아니라 서로 맞물려서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 기초에 비해서 기말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숫자가 달라진 이유가 요 1년 동안의 성과가 여기에 녹아 들어가면서 변동을 초래한 거죠. 처음엔 내 손에 주머니에 100원 있었는데 1년 동안 열심히 장사해서 100원을 벌었어요. 그럼 내 손엔 지금 200원 있겠죠. 100원이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죠. 500원 있었는데 순수하게 장사 번 돈을 통해서 1,000원 벌었네요. 그럼 내 돈은 1,500원 있겠죠. 그래서 1년 동안의 성과로 인해 가지고 기초 시점에 비해서 기말에 내 돈이 순수한 이익만큼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가 기말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맞물려 돌아간다라는 게 16페이지, 17페이지의 큰 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그 양가로 이번에 작성 방법이라고 해서 박스에 보시면 뭐 기본적인 세부 계정 과목들이 나오는데 일단 그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거니까 그 위에 보시면 회색 칠해진 박스가 하나 있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제가 왼쪽 오른쪽 이렇게 촌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회계 용어로 좀 바꿔보기로 해요. 앞으로 이 왼쪽은 차변이라는 용어로 쓸 거고 오른쪽은
대변 이런 용어로 쓰기로 해요. 그래서 예전에 재무상태표의 용어가 대차대조표가 바로 차변대변 얘기할 때 그거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무조건 일치해야죠. 항상 어느 순간에서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3절 경영성과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모든 수익에서 모든 비용을 뺀 게 이익의 형태로 집약된 것이죠. 그래서 18페이지 넘겨보시면 중간쯤에 손익계산서에 그 8,000원 형태가 나올 거예요. 물론 이 소익에서 비용, 여기 수익에도 여러 항목이 있고요. 비용도 여러 항목이 있는데 저는 그냥 두 가지로 그룹핑을 해서 쓴 것이고, 세부적으로 이제 펼쳐보면 좀 더 복잡한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나중엔 자연적으로 외워지니까 일부러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요거를 조금 실제 형태로 벌려보겠다는 것이죠. 좀 숫자를 넣어가지고 정식 손익계산은 이렇게 돼요. 매출액. 다른 수익은 전혀 없고 우리가 이 수익의 전부가 이제 다 그 과일 팔아서 얻은 것밖에 없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매출액이 바로 5,000원이 되는 것이죠. 고객한테 판 거. 과일을 만약에 내가 1,000원짜리를 사오면 고객한테 1,000원에 파는 바보는 없겠죠. 마진을 붙여야 내가 먹고 살 게 있으니까. 거기다 마진 붙여있는 판매 가격인 것이고, 여기서 뭘 빼냐면 매출 원가라는 걸 빼요. 1,000원에 사와서 1,500원에 팔았으면 그 1,500원이 매출액이 되는 것이고, 사온 가격 1,000원이 바로 매출 원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출 원가를 따져봤더니 예를 들어서 3,000원이래요. 그래서 빼면 2,000원이 남죠. 이걸 부르는 이름이 매출 총이익이에요. 일단 과일 사와서 판 그 행위만 가지고 2,000원 번 거죠. 근데 그게 나의 순이익이냐? 아니에요. 순이익은 1,000원이 있는데 그 과일 사온 돈만 여기에 녹아들어 있어요. 사올 때 들어간 돈. 하지만 내가 장사하면서 그 과일 사올 때만 돈 들어간 게 전체 비용이 전부인가요? 아니죠. 직원들 월급 주고 월세 내고 이런 기타 비용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밑에서 영업비용들이 빠진다는 거죠. 이 영업비용도 저는 하나로 퉁친 거지만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원들 급여, 그 다음에 뭐 임차료, 월세, 그 다음에 전기세, 수도세, 각종 공과금 뭐 등등이 다 들어가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500원 들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빼서 나온 게 1,500원 된 거죠. 그럼 이게 순이익이냐? 아직 아니에요. 얘는 뭐라고 부르냐? 영업이익이라고 불러요. 주된 영업활동을 통해서 각종 뭐 급여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빼서 나온 순이익이 1,500원이라는 것이죠.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메이저 액티비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외에도 우리 회사의 주된 활동, 주된 영업활동과는 관계가 좀 떨어지지만 그 외로도 각종 수익이 있고 비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영업 외 수익이 있어요. 여긴 없지만 예를 들어서 큰 기업 같은 뭐 모든 기업들이 다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장사해서 현금 뭐 금고에 얼마 갖고 있는데 또는 예금에 은행에 예금이 얼마 우리 기업 통장으로 있는데 놀리긴 뭐하니까 기업 내 현금에 뭐 금고에 쌓아놓을 수는 없으니까 당장 쓸 돈은 없는데 단지 은행에다 좀 예치해 놓으면 뭐 이자라도 받아 먹잖아요. 그래서 예치했더니 이자 수익이 있네. 근데 이자 수익은 우리 회사가 금융 대부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 주된 활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출에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영업의 수익으로 이자 수익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외국에다가 수출을 했는데 환율 차익이 발생해가지고 외환 차익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각종 과외적인 기타 부수 수익의 열이 다 녹아 있어요. 얼마. 그 다음에 영업 외 비용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영업자금이 필요해서 은행 가서 돈 껐어요. 이자 비용이 들겠죠. 근데 얘는 주된 활동은 아니니까 영업의 비용 여기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외환 차손, 환율이 뭐 불리하게 변동돼서 외환 차손이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우리 기업이 이번에 뭐 직원들 일할 때 쓰는 노트북을 좀 오래돼서 한 번에 싹 개비해줬어요. 바꿔줬어요. 그러면 기존에 쓰던 걸 중고로 내다 팔아야죠. 근데 뭐 내다 파는데 뭐 손실봤다. 그럼 영업의 비용이고, 이익봤다. 그럼 영업의 수익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더하고 빼시면 나오는 게 세전이익이에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법인세 차감하기 전 이익, 세금 내기 전 이익이라는 거죠.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뭐 영업의 비용, 은행 가서 뭐 돈 차입한 게 있으니까 여기 차입 부채가 500원 있었잖아요. 뭐 500원만큼 뭐 각종 영업의 비용이 발생했다 치면 빼시면 세전 이익이 1,000원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서 세금, 법인세를 빼죠.
세금 안 내는 회사는 없으니까 벌었으면 세금 내야죠. 그래서 세율이 만약에 20%다라고 하면 그 세전이 1,000원에다가 20%한 200원이 세금을 내고 세금 나고 난 이익이 얼마야? 세후이익 800원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당기순이익이라고 불러요. 올해 순이익이 얼마냐? 저는 법인세가 없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법인세가 없으면 얘랑 같은 거죠. 그게 바로 세후이익, 순이익, 당기순이익이기 때문에 1,000원이라고 쓴 것이고 법인세가 있다면 좀 달라지겠죠. 세금 나간 것만큼. 그래서 net income이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당기순이익은 NI 이렇게 이제 쓸 거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손익계산서 형태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근데 보시면 두 개로 이제 그룹핑을 해볼게요. 매출액도 수익이죠. 주된 활동은 아니지만 과외 활동을 통해 가지고 주된 부수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것도 수익이에요. 이걸 그냥 수익으로 하나 쓴 것이고 합쳐서. 그 다음에 비용들. 과일 사오는데 돈 주고 사온 과일값도 비용이죠. 그 다음에 영업비용들. 급여, 월세 낸 거, 전기세, 수소세 이런 것도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도 비용이죠. 주된 활동이 아니라 뿐이지. 그 다음에 세금 낸 것도 비용이에요. 법인세 비용. 이걸 다 합쳐서 그냥 비용으로 때린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니까 이익이 된다. 그래서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다. 이거 그냥 이렇게 두 개의 그룹핑을 쓴 거죠. 펼쳐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외우실 필요 없고요.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남으실 거예요. 계속 문제 풀고 계정 과목 보시다 보면 거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밑에 예제 1번이 있죠. 그럼 기본적인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의 형태를 알고 그 다음에 아까 보신 대로 이 손익계산서 결과를 통해서 기말의 재무상태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연결고리를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그거는 그 다음 시간에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풀어보고 또 넘어가기로 할게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